거대한 상승 사이클의 도입부다. 짧게는 정부 정책이 집값을 좀 흔들 수는 있지만 길게 보면은 돈이 많아지고 집이 적어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집값은 조금만 길게 보면은 돈하고 수급의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이제 서울의 충격적인 입주 물량이 문제죠. 서울이 작년에 3.5만 호였습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근데 올해는 1만 호로 떨어지고 내년 후내년도 계속 1만 호 수준에서 멈춰 있는데 이 수준이 1982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럼 이 두 개가 어우러져 가지고 이제 올해는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24년차 투자자이시죠. 망고쌤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나와주시는 그 사이에 네.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공급 대책도 발표도 되고 그리고 네.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이제 이슈는 대통령이 이제 X에서 이제 양도세 중과부터 보유세까지 이제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그리고 이제 고가주택자 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좀 책임을 묻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데 우선은 이제 또 오랜 투자자이시니까 현재 이 부동산 시장을 뭐 전반적으로 좀 총평을 해주시면 어떤 분위기일까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좀 잠깐 놀래 있다. 놀랐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규제라는 게 효과가 오래가지 않잖아요. 네. 그게 이제 많이 해보셨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고 네. 단기적으로 효과가 이제 2-3개월 보통 2-3개월 길면 6개월 정도 간다는 게 이제 통설이죠. 학계에서도 통설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정부도 알고 있는데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지방선거를 의식한 게 아닌가. 네. 네, 다주택자 중과라는 게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노무현 때도 했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2번 했어요. 이제 10% 중과 20% 중과에서 20% 30%로 바꾼 적이 있거든요. 네. 이제 2018년 4월 1일에 이제 중과를 시행한다면서 그때 급을 막 줬거든요. 기억이 나요? 예. 네. 근데 그래서 집값이 잡혔어요. 실제로 강남 위주로 집값이 잡혔고 근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8월부터 또 무섭게 또 올랐거든요. 정말로 무섭게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다주택 중과가 일시적으로 누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필요한 거지 집을 잡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을 거다. 이미 알고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주택자들이 이제 매물을 어쨌든 지금은 내놓고는 있잖아요. 맞습니다. 데드라인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그 이후에 파는 건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사실상 뭐 팔 사람들은 지금 팔아라 해서 효과가 나오곤 있는데 네네. 이게 오히려 뭐 잠깐 이런 거지 오히려 부작용처럼 이제 나중에 더 올라간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어떤 매물 잠김. 그게 그쵸. 이번에도 나온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을 이제 소유해 보신 분들이면 아실 겁니다. 이제 네. 또 2주택이나 어쩌다가 3주택이 되신 분들은 82%, 75%를 세금을 낸다는 것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내놓으셨는데 안 팔리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보유하게 되는데 이제 간단한 산수죠. 82.4%를 내면서 팔래? 아니면은 보유세를 뭐 한 2-3%씩 가격 대비 2-3%씩 내고 몇 년을 버틸래?라고 이제 주장하면 처음에 팔라고 내놨지만 안 팔리면 이제 선택은 당연히 이제 2-3년간의 보유세로 선택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보유세가 옛날에 이제 약했기 때문에 네. 다들 버텼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못 버티게 할 것이다라고 아예 대통령이 지금 언급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과거같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거는 이제 생각인 것 같아요. 생각. 문재인 정부 때도 이게 보유세가 부담이 적진 않았습니다. 그죠? 네. 몇천만 원씩 나오고 그랬죠. 법인 같은 경우에는 공제도 없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도 강남에 계신 분들 중에는 1억 넘게 내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때 가격을 생각하면은 6억이 고가주택이었으니까 1억이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분들이 학습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니까 이게 안 파는 게 다행이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보유세를 여기서 더 올리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게 정부에서 집을 가져가는 거가 되거든요. 법률적으로 뭐 네. 위헌 소지도 있고 그럴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문제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1주택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 전 국민의 58%예요. 네. 근데 그분들에게 영향을 다 주니까 아무래도 이제 집권당에서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많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일각에서는 뭐 고가 주택들 위주로 네. 또 비거주 1주택자여도 좀 뭐 모두가 아니라 좀 약간 좀 비싼 것들 위주로 해서 좀 이렇게 차등화를 줄 것이다. 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 정치적 부담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게 이제 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해당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생각보다. 네, 뭐 이제 그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길 때려가지고 이제 표를 얻을 수 있다면 그런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위 가격이 많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제 공제율도 안 올리고 그다음에 이 세율도 많이 올리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부담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거든요. 네. 예전에는 이제 6억 이상이면 종부세를 냈습니다. 20년도 훨씬 더 됐죠. 네. 그때는 6억 넘는 아파트가 별로 없었고 지금은 이제 웬만하면 30억씩 이러니까 실제로 그때처럼 매긴다 그러면 이제 나만 아는 집들이 없겠죠. 예,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여당에서도 부담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쨌든 강남 쪽에는 뭐 급매도 나오고 뭐 조정도 받는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지금 도는데 실제로도 현장에서 좀 그런가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예, 호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보통 보면은 그 현장에 많이 다니시는 분, 저도 다니지만 이제 사실 하루에 돌 수 있는 부동산이 몇 개 안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곳, 자주 가는 곳만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데이터도 같이 한번 보게 되는데 제가 이제 준비한 게 좀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자, 그럼 제가 요게 이제 그 서울에 지금 주택의 상승률, 주간 상승률이죠. 네. 그걸 이제 지도에다가 표시하는 거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빨간색이 지나면 많이 오른 거고 파란색이 지나면 많이 내린 겁니다. 예, 보시면 여기 강남 3구하고 용산구는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네.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거든요. 근데 외곽 지역은 이제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고 실제로도 이제 통계상으로도 내리고 있는 게 맞죠. 강남 쪽은 내리고 있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한국 부동산원은 호가를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호가가 사실 많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거래가 안 되더라도 호가가 많이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민간이 하는 KB도 똑같은 대로들이 있으니까 KB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강남구가 파란색으로 바뀌고 KB는 이제 다르게 실제 시세를 이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들은 이제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강남 당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 말은 지금 떨어진다고 하는 데는 뭐 강남 정도고 그렇죠. 나머지는 지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더 오르고 약간 있는 상승을 꽤나 많이 상승하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지금 잡히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네요. 오히려 이제 양극화가 심해졌다. 양극화를 해결해야 된다 이러고 있지만 오히려 더 외곽을 더 네. 외곽을 더 오르게 하고 있다. 우리가 풍선 효과라 그러잖아요. 이제 풍선 효과라는 단어를 이제 안 쓰던데 지금 풍선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강남은 저렇게 내려가는데 나머지 네. 지역들은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지 이게 서로 이렇게 방향이 반대인지 이유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제 매물이 쌓여야지 호가를 낮추게 되겠죠. 네. 예, 근데 보통 이제 매물이 많이 쌓이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이제 복합적으로 봐야겠지만 어쨌든 매물이 쌓이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매물이 5개가 쌓였는데 거래가 6개가 되면 매물이 주는 거고 똑같이 매물이 5개 쌓였는데 거래가 3개가 되면은 매물이 쌓이는 거죠. 네. 예, 강남 쪽은 매물이 좀 많이 쌓이고 있고 외곽은 덜 쌓이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외곽은 거래가 활발하고 강남은 거래가 없다. 그 주 원인은 제가 보기엔 642 대출 때문에 그렇다. 뭐 네. 30억, 40억 되는 것들은 2억밖에 대출을 안 해주니까 그렇고 이제 외곽은 이제 6억이야, 9억이야 이런 쪽은 거래가 지금 엄청 활발합니다. 거기는 6억이야, 9억이야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 주택 자금 대출이라든지 뭐 정책 자금, 뭐 실수요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네.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그쪽으로 실제로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요. 그러니까 그걸 또 한번 보시면 네. 요게 제가 이제 금액대별로 비중을 이렇게 표시해 본 건데요. 제일 밑에가 6억이야, 그 다음이 네. 9억이야. 그리고 15억이야, 15억 초과인데요. 이 자세히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에 6억이야, 9억이야 비중이 점점 줄고 있다가 10월 이후부터 이제 매달 한 달 기준인데 오르고 있어요. 네. 그리고 9억 이하도 마찬가지로 6억 이하, 9억 이하 비중이 전체적으로 15 규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 네. 이후부터 이제 늘고 있어요. 이제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대출을 안 해주니까 사실상 이제 고가 지역은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아직도 뭐 신생아 대출이라든지 뭐 특례 대출, 그다음 생애 제초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6억씩 해주니까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외곽은 저가 지역은 거래량이 많이 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 내놓는 보고서도 보면은 대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7월 달에 증감률이 매달 증감률이 4조 7천억이었는데 12월은 6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5천억, 6천억. 대출은 엄청 많이 줄었는데 가격이 12월에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보시면 대출을 뜯어보면은 일반 주담대는 많이 줄었는데 그 정부 정책 자금이 많이 늘었어요. 결국 생애 최초나 정책 자금을 받아갖고 집을 사고 있다라는 결론이죠. 데이터들이 이제 그쪽으로 다 일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집을 살려면 결국에 대출을 없이 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쵸. 대출을 뭐 상대적으로 풀어놔준 데가 이제 저가권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대출을 풀어줘도 안 살 때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대출을 조이더라도 막 산다는 거는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지금 전망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일단 인식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30대들이 네. 많이 사는데 30대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40, 50대들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같아요. 자산 시장을 대하는 생각 자체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집이 있어야 된다. 자본주의에서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유튜브에서도 이제 초등학생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에 뭐 물들었다 막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것처럼 되게 익숙해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분들은 전월세를 많이 사시거나 남들이 이제 집을 사서 오르는 걸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집이 오르는 걸 많이 봤고 그리고 이제 전월세 압박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전월세가 올라서 이제 재계약을 하려다가 보니까 그럼 차라리 월세 내는 이 집을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인식들이 자산 시장에 대한 인식들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그 뭐 여론조사나 이런 거 볼 때 뭐 아마 1년 뒤에 하락할 것 같다 이런 거에 대한 응답이 하락할 것 같다라는 게 꽤 많이 올라왔어요. 46% 정도. 네. 예. 그 말은 그러면은 이게 약간 좀 괴리감도 있는 거잖아요. 시장에서는 올라갈 것 같아서 사는 건데 실제로 이제 설문조사 같은 것들은 하락 전망도 좀 늘어나고 이걸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거는 다분히 이제 지금의 분위기를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X에서 매일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언급하다 보니까 그게 이슈가 되고 신문들이 퍼나르다고 하다가 보니까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정치랑 이제 부동산은 약간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46%는 1년 내에 내릴 것 같다라고 이제 보통 막 이야기하시고 정부도 잘하는 것 같다. 다주택자 때리기도 잘하는 것 같다가 62%까지 나오니까 정부에서 하는 의도는 효과를 보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집은 그렇진 않죠. 예. 지금 이렇게 외곽으로 강남 당구를 제외하고 외곽은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 KBS 보시는 것처럼 정말 붉게 타오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2018년 4월 1일에 다주택자 중과를 이제 문재인 정부 처음으로 했을 때 네. 4월 1일에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선거에 압승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4월에 발표되기 전후부터 해가지고 강남 당구 위주로 많이 내리거든요. 그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너무나 똑같이 데칼코마니 같은데 한국 부동산원 기준으로 보면은 2018년 4월 1일에 다주택자 중과를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2018년 4월 2일에 데이터가 있어요. 이제 바로 이제 직후네요. 그렇죠, 그렇죠. 양도세 시작. 그렇죠, 비슷하죠. 네. 외곽은 약간 빨갛고 색깔이 좀 다를 뿐이지 강남 쪽 위주로 해갖고는 좀 상승률이 좀 약하고 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6월 4일 지방선거 때 직전에 보면은 지금하고 똑같은 모양, 비슷한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과를 본 거죠.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8월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바뀝니다. 잠깐 이게 누르는 힘은 확실히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눌려있던 집값은 눌려있던 것만큼 이제 다시 폭발하게 되는 거고 3, 4개월이 지나면. 네. 예, 그리고 선거에서는 이제 유리한 표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생각한 건 좀 안타까운 거는 집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번 사면 최소 2년은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지금 분위기에서 3, 4개월 정도는 안정될 수 있겠죠. 강남권 위주로.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2년, 3년 뒤에를 생각해 보면 과연 지금 가격보다 올라 있을까 내려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면 데이터로 보나 뭘로 보나 보면은 많이 올라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2월 달부터 개인 채널이나 뭐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얘기했던 게 심리학자들 매물을 사는 사람이 위너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뭐 똑같은 정책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때 모습을 보면은 뭐 예측도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그 논리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확실하게 더 세게 때릴 것이다라는 그렇죠. 건데 네. 그거는 좀 아무래도 이제 민심이나 어떤 뭐 법리적 해석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것도 그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집값을 올리는 주체가 달라졌다 옛날하고는. 잘 아시겠지만 2010년대 이제 뭐 문재인 정부 때는 갭 투자가 대유행이었죠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집을 사실상 여러 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이나 이런 것도 봐도 갭 투자자들이 집값을 올리는데 기여를 했다라는 논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거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다주택자가 뭔가 집을 살 수가 없죠. 갭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죠? 토지가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안 되고 임대사업자도 2020년 이후로부터는 아파트는 임대사업 등록이 자체가 안 되거든요. 네. 사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지금 이제 X에서 이야기하는 임대사업자라든지 다주택자들을 자꾸 이 사람들이 집을 올리는 원흉으로 만들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게 다 논리적으로 보면 들을 때는 그럴싸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비판하러 가는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실수요 보호라는 원칙 자체를 깰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생애 최초라든지 젊은 사람들한테는 대출을 많이 해주는 건데 사실은 이분들이 외곽에서 6억 이하 9억 이하 거래 비중도 보시고
외곽이 아까 빨개지는 것도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외곽이 사면서 집을 올리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를 타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그걸 하지 말라 뭐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원인 진단이 집값이 오르는 원인이 사실은 실수요자들에게 있는데 다주택자들에 대한 처방을 내리니 해결이 안 되겠죠. 머리가 아픈데 배 아픈 약을 주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서 정책을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를 누르는 정책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사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기 때문에 집값을 잡을 수가 더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결국에 이제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네. 사람들 매물을 끄집어내서 네.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게 해줘야 된다. 네. 이 논리가 어찌 보면 그걸로 지금 모든 정책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는 이제 뭐냐면 자산을 가지게 만드는 건데 그게 진짜 정부가 이번 정부에서 원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말은 뭐 대출 같은 건 막아놓고 하는 거를 그쵸.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대출은 다 막아놓고 집을 사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건가? 아니면 그냥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치를 하는 분들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랑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해 네. 구조가. 집값이 비싼 이유가 다주택자라든지 임대사업자 때문이다. 라고 이제 화제를 돌리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쨌든 집을 막 사러 가는 분들도 막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아까 지수를 보여주신 것처럼 막 붉은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어떤 뭐 회사원 맞벌이들이 살 수 있는 지역들은 막 지금 막 빨간색이 막 그렇죠. 물들고 있는데 네. 이 상황에서 지금 샀다가 또 먼저 잠깐 올라갔다 또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의 어떤 뭐 사이클이라고 봤을 때 지금 어떤 상승장의 초입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저는 이제 그 거대한 상승 사이클에 이제 네. 도입부다. 작년에 제가 30% 정도 진행된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길게 보면은 짧게는 정부 정책이 집값을 좀 흔들 수는 있지만 길게 보면은 돈이 많아지고 집이 적어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네. 자본주의에서는 당연히 돈이 계속 늘어나니까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집값은 조금만 길게 보면은 돈하고 수급의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돈은 계속 안 찍고 있느냐라고 해봤을 때 돈은 지금도 많이 찍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찍을 거다. 그게 자본주의고 경기가 어려워지면 돈 푸는 걸로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앞으로 돈은 늘어날 건데 문제는 이제 서울의 충격적인 입주 물량이 문제죠. 서울이 작년에 3.5만 호였습니다. 아파트 입주 네. 물량이. 근데 올해는 1만 호로 떨어지고 내년 후내년도 계속 1만 호 수준에서 멈춰 있는데 이 수준이 3년 동안 1만 호에 멈춰 있는 수준이 1982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파트 통계를 만들고 난 이후부터 이렇게 3년 이상 1만 호 수준에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럼 이게 문재인 정부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래도 뭐 3만 호에서 5만 호 사이로 계속 공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말 제가 보기에도 저도 이제 부동산 빅데이터 대학원에서 전공하고 있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돈은 계속 찍을 거고. 그럼 이 두 개가 어우러져가지고 이제 올해는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수포 사이클의 초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놀라운 거는 원래 10월 달에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규제를 하고요. 1월, 2월은 가격이 되게 안정이 돼요. 네. 근데 올해는 1월, 2월부터 거래량도 터지고 가격도 많이 오르니까 그래서 정부가 2월 달부터 미리 이렇게 선제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장기 슈퍼 사이클, 상승 사이클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사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망고쌤 TV 운영하고 계시죠? 최윤성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 5월 9일 이후에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매물이 잠기면서 갑자기 막 한 7, 8월부터 폭등하던 게 반복될 것이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잠깐 눌러는 놓을 수 있어도 누른 거는 이제 용수철처럼 튀어오른다. 이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또 슈퍼사이클 얘기도 해주셨으니 지금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승을 한다고 하는 분들도 과거 같은 진짜 막 2배씩 올라가는 폭등장이 올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고 네. 그 정도까지 가기는 좀 어렵다. 뭐 이제 금리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두 가지 파가 있다 그러면은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일부 지역은 예전보다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이제 한 번에 세게 온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그 순환매처럼 있잖아요. 지역을 돌면서 계속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특히 네. 이제 서울 권역.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하면 행정구역상의 서울
서울 말고 서울에서 이제 거기 서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과천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평촌, 뭐 광명, 하남 이런 곳은 서울이랑 같이 아주 긴 시간 동안에 뭐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과거 같은 수준의 상승률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지금 예를 들면 한 2, 30억 하는 아파트들이 네. 과거 기준으로 치면 뭐 40억, 50억, 60억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렇게 가기에는 네. 현실적으로 대출도 안 나오는데 그 절대적인 금액대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근데 사실상 이제 보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2년 전만 해도 20억 초반인 물건들이 많았거든요. 네. 뭐 장미 아파트도 그랬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40억이 육박하고 있으니까 이미 그쪽은 달성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네. 제가 보기에는 강남이 이제 좀 더 오르기보다는 먼저 일단은 그 외곽 지역이 먼저 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한 번씩 쑥 순환을 돌고 나면은 다시 강남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서서히 천천히 진행되면서 장기적으로 사이클이 진행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가격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지역들, 사실 지금 급등하고 있는 지역들이 반대로 얘기하면 한 1, 2년 전에는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던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강남 뭐 이런 그러니까 강남 3구가 먼저 간 거고 네. 얘네들이 이제 가고 네. 그럼 다시 강남이 좀 쉬었다가 우리가 비슷할 수는 없잖아 하면서 또 간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대출을 안 해주게 되면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면 기존의 네.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에다가 추가로 돈을 조금 얹어서 이사를 가게 되거든요. 네. 서울을 그냥 가격으로 1, 2, 3분위로 나누면 강남이 3분이고 외곽은 1분인데 3분위가 오르고 나면은 한강벨트가 먼저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억 차이가 나다가 충분히 올라서 10억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제 그 한강벨트에 있는 분들이 강남으로 다시 갈 수가 있는 거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한 바퀴 이제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고 아래쪽에서 받쳐서 올려가지고 다시 밀어 올리는 그런 현상들이 사실 그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거든요. 사실 초반에는 그 외곽의 갭 작은 아파트들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그러다 2015년, 16년부터 다시 이제 강남이 오르기 시작했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다시 마지막까지 다 한번 돈 다음에 그 다음에 2018년, 19년에 강남이 다시 올랐어요. 그리고 2022년에 피크를 한번 찍었는데 두 번 돌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한 번이 반 정도 진행되고 있다. 0.5번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클이 한 번은 더 갈 수도 그렇죠. 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지금 뭐 강남이 뭐 40억 하는데 이게 80억 간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미 뭐 네. 한 20억 돼서 한 번 온 거고 그래서 그렇죠. 한 번 조금 더 갈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아쿠르 리버 파크라고 하죠. 네. 그걸 평당 1억을 처음 들었을 때 사실 저도 잘 믿겨지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잠실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들도 이제 25평도 뭐 30억에 육박하고 있으니까 네. 여기 지금 아쿠르 리버 파크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원베일리가 2억 찍었을 때도 이야기 많았지만 지금 원베일리 이야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그게 익숙해지는 거죠.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나면 다시 이제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어쨌든 대책을 또 내놓으려고 할 것이고 네, 그러면은 우선은 뭐 두 개잖아요. 뭐 공급도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수요를 누르는 게 있을 텐데 네. 수요를 뭐 그렇다고 갑자기 뭐 서울로 들어오겠다는 뭐 전세 사는 분들을 내보낼 수는 없으니 그렇죠. 대출 규제를 추가적으로 좀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그래서? 더 이상 대출 규제를 할 수 있을 게 있을까요? 싶어요. 이제 642잖아요. 네. 사실 국가 쪽은 거의 대출을 안 해준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생애 최초 받으시는 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그분들을 규제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가 시장이 오르는 건데 네. 주가 시장이 충분히 오르면 또 갭이 줄어드니까 또 올라타고 그러면서 또 올라타고 하면서 다시 밀어 올리고 이런 시장이. 그러니까 이게 10억짜리 집을 누가 사면 네. 그걸 누가 10억에 판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무주택자가 되지 않는다면 조금 돈 더해서 14억, 15억대를 또 사러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밑에를 또 규제를 안 하면 그렇죠. 또 천천히 위를 또 막 밀어 올리는데 그 밑에를 규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죠. 예.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지금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값을 올리는 사람이라고 지정하고 이제 규제를 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린 것도 일부 있다라고 저는 보고 네. 논문도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저가 지역에 그 정책자금 받아서 올리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을 이제 못 잡는 거죠. 이 사람들을 잡으면 문재인 정부가 그 나중에 연끌족을 타박하면서 이제 지지율이 떨어졌던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계속 이제 이분들을 잡기가 쉬울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히려 좀 극단적일 수는 있지만 지금 뭐 비거주 1주택자나 아니면 고가주택자, 뭐 네. 다주택자 이런 분들한테 종부세를 그러니까 과거 수준 정도로 좀 무리를 하더라도 좀 부과를 하면 네.
과거보다는 훨씬 더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보유세 부담을 딱 주니까 시장의 심리적인 좀 압박감. 그쵸.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좀 사봐야 의미 없겠다. 왜냐면 지금 최근에 지금 장관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다.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말은 손해를 주는 건 보유세 말고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보유세를 그렇게 때린다고 해서 또 팔게 되면 세금이 또 많잖아요. 그러면 82%를 보유세를 때릴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비거주 1주택자들은 팔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지방에 있는데 뭐 서울에 집 하나 사놨던 분들. 이 서울에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집들이 누군가는 소유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소유권을 가진 사람에게 보유세를 매기는 게 되니까 누군가는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결국엔 다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이제 광범위하게 커지는데 제가 이제 민주당 의원 중에 한 분이 예전에 하는 이야기를 인상에 막 남는데 이 세금을 더 올리면 이제 안 된다. 혁명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서 뭐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모든 세금 중에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건 다 갖다 붙여놨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미국 보유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은 주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자치권이 강해갖고 주마다 다 세율이 다르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거죠. 미국이 그 보유세가 그래서 높아서 집값이 싸냐라고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도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월세는 비싸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누군가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보유세가 비용이니까 임대 사업을 하더라도 이익이 비용보다 커야지 임대 사업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임대료가 계속 올라서 보유세를 내고도 충분히 감당이 될 때 그때 다시 임대를 개시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임대료가 오르는 임대료로 전가되는 그런 게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는 보유세를 계속 올리면 결국에는 월세나 전월세 사시는 분한테 부담이 결국에는 순차적으로 전가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지금 그 규제 지역이 어쨌든 토어제도 좀 광범위하게 묶여 네.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는 결국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점점 더 이제 상승 지역들이 많아지고 그럼 네. 그것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들 계속 넓어지고 네.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도 어쨌든 규제를 한다면 대출 규제 못하면 어쨌든 취득세든 뭐든 또 해서 이제 못 사게 하는 규제. 네. 그러니까 증세 아닌 증세 조정 대상 지역 확대할까요? 당연히 확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대할 건데 이제 지방 선거 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보면 이제 의외로 부산이나 이제 대구의 핵심지들은 많이 올랐거든요. 생각보다. 네. 이제 거기도 이제 아우성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지방선거 이후에는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량적인 요건들이 있으니까 1.2배, 1.3배 이상이면 조정지역이나 규제지역으로 특유과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나 부산 많이 올랐으니까 그쪽도 서서히 퍼질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정량 요건 생각하면은 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것 중에도 만안구나 뭐 구리나 이런 데는 네. 벌써 지정을 했어야 되거든요. 안 하는 이유가 다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지금 구조적으로 돈은 계속 늘어나고 집이 계속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가격이 오른다는 건 결국에는 규제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저는 광범위하게 지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잠깐 뭐 약간 주춤은 이 구조적인 어떤 수요와 공급이 이제 미스매치 난 게 해결이 안 되면 그렇죠. 해결이 안 되죠. 방법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급이 결국에는 해결책이다라는 것도 정부도 다 인식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특히 서울이 진짜 문제인 게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면 공급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방법이 없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은 구역 지정하고 아무리 빨라도 10년 15년 걸리는 거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그게 지금 공급 정책을 발표해 본들 10년 15년 뒤에 입주가 되는 거니까 네. 이게 공급 대책이 왜 효과가 없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게 너무 그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 거죠. 10년 15년 뒤에 생길 집으로 지금 집값을 잡는다는 게 넌센스죠. 넌센스. 그래서 공급 대책은 충격을 주려고 막 이만큼 공급하겠어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공급을 이렇게 할 건데 우리가 정권이 사라지고 그 다음 정권이 되어도 지속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 위주로 발표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적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뭐 있으십니까? 없죠. 뭐 당장 공급한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정권이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전 정권에서 하던 것들은 다 없어지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공공 재개발 재건축을 해갖고 3080 해서 몇백만 원으로 공급한다 그랬는데 다 사라졌잖아요. 두 곳 빼고 다 해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서울은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고 이게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대도시들의 문제예요. 그게 이제 서울이 이제 전 세계의 다른 대도시들이 선진국들이 겪었던 것들을 하나씩 겪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게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네,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재개발 재건축 그러면 무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뭐 유일한 그나마 좀 이 상승세를 누그러뜨리는 건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다.
이런 예. 얘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 재개발 재건축으로 10년, 15년 뒤에 할 수 있다. 빨라봐야. 그럼 역으로 지금 이제 입주 물량이 없는 이유는 충격적인 입주 물량인 이유는 10년, 15년 전에부터 재개발을 열심히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전 시장, 서울시장 때 재개발 구역 47% 해제했던 것, 그게 20만 호였거든요. 20만 호. 그럼 그게 만약에 잘 진행이 됐으면 지금 이제 지금 이 정도의 공급 가뭄은 없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또 생각해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1기 서울시장 하면서 뭐 모아타운이다, 신통기다, 구역 지정 엄청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언제 또 효과가 나타나겠냐? 그러면 이게 또 10년, 15년 뒤에 효과가 나타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0년 초반까지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지방선거 때 또 이게 지자체장들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런 게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공급에 대해서 이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그걸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하는 것에 간섭을 좀 많이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간섭이란 게 못하게 하는 쪽으로만 하다가 보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서울은 노답이다.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서울은 어차피 집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 만약에 거주하고 싶으시거나 서울에 자산을 가지고 싶다면 언제라도 괜찮다. 장기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제 100이 현재 나이가 남은 인생이니까. 인생은 길지 않습니까? 정권은 짧고 이런 걸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서울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대도시가 이미 겪었던 문제다. 그걸 지금 우리가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뭐 이번에 뭐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처럼 뭐 이게 알 수 없는 외부 변수 항상 보면 뭐 IMF도 그랬고 뭐 금융위기도 그랬고 결국에는 뭐 금리 인상 등 그 외부에서 뭔가 큰 충격이 와서 국민들이 전체적인 공포감을 느낄 때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막 심약한 분들이 막 1주택자인데도 막 집 던지고 뭐 사업이 무너져서 던지고 그런 일이 아니고선 어렵다. 라는 걸까요? 그렇죠. 이게 저의 핵심인데 서울의 집값은 외부 충격이 없는 한 떨어지기가 힘들다. 근데 중요한 건 외부 충격은 오래 안 가요. 1년에서 2년 정도밖에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10년 주기설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패턴이 묘하게도 이제 8년으로 오고 2년, 1, 2년 내리는 그런 패턴으로 계속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번에 이제 사실 이제 전쟁은 이제 옛날처럼 이제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은 게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이란하고 미국하고 싸우는데 부동산 빼고는 전부 다 플렉츄에이션,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났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조용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이야 뭐 그거에 대응하기는 어렵죠 뭐. 제가 보기에 이제 집값을 잡는 것은 이제 금리의 급격한 상승이다라고 보는데 금리의 급격한 상승이라는 게 이제 경제 위기나 뭐 금융 위기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IMF 때도 금리가 되게 높았고 그리고 2008년에도 금리가 갑자기 치솟았고 2022년에도 금리가 갑자기 치솟았잖아요. 그럼 치솟게 되면은 그게 이제 대출을 많이 받은 경우에는 매매 시장에서 영향을 많이 주지만 이 대출이 묘하게 이번에는 전세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면서 전세가가 폭락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을 못 돌려줄까봐 집을 내놓으면서 가격이 많이 내렸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외부 충격으로 한 1, 2년 정도 앞으로도 외부 충격이 없는 한 서울은 노답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 이제 근데 교훈을 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공급으로 집값을 잡았던 시기는 1기 신도시 들어올 때 91년부터 96년 그 사이밖에 없거든요. 그거가 이제 그런 걸 자꾸 생각해 보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뒤에도 서울권에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이제 뭐 정권이 바뀌더라도 뭐 이렇게 집권당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봐서 집을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울 같은 대도시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여유로운 용적률을 잘 안 쓰고 훨씬 더 고밀도로 많이 개발을 하고 맞습니다. 오히려 뭐 경기도권에 뭐 한 수원이나 동탄쯤에다가 아주 넓은 저택들 짓고 사시는데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좀 약간 반대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에 방법이 없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나마 나중에라도 좀 나아지니까. 그거라도 안 하면 정말 노답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근데 그러면 이제 멸실이 되는데 멸실도 되고 뭐 철거 이주 공사하는데도 꽤 오래 시간이 걸리니 그렇죠. 지금도 집이 없는데 집이 더 없어지잖아요. 잠시나마.
그거를 못 참지 않을까? 그렇죠. 그걸 참을 수 있는 정권이 있을까요? 그거를 이제 파고 들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다가 집을 지으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건데 이제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임대 의무 비율이라든지 네. 뭐 이익이 많이 나니까 이익을 줄여라. 배가 아프지 않냐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사실 이게 개인 민간이 하는 비즈니스인데 대부분이 조합 방식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민간이 하는 비즈니스인데 민간이 돈이 안 되면 할 수가 있나요? 근데 돈이 안 되면 기다리는 거죠. 언제까지? 그 비용을 전부 다 만족하고 충당하고도 이익이 남을 만큼 그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공급을 계속 안 하고 있다가 가격이 충분히 올라가고 그 재건축 초과이익이라든지 임대 의무 비율이라든지 그걸 해지하고도 돈이 남을 때 그때 진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거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계속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게 더 이제 그 정치적으로는 이득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하는데 이게 해결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게 해결되려면 한 3기 신도시나 아니면 네. 지금 뭐 발표하고 있는 129 대책 같은 것들이 뭐 유의미하게 되는 뭐 네네. 진짜 뭐 30년대 초반 뭐 네. 그쯤 가서 진짜 뭐 노인 인구도 많이 좀 돌아가시고 네네. 뭐 그러면 좀 나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다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신도시는 모르겠는데 그게 계속 진행이 될까? 이번 당장 시장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모아타운이나 뭐 신통기 갑자기 이제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이 오세훈 시장의 대표 브랜드들은 네. 예,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이게 지속 가능하냐? 지속 가능 어떻게 하면 대책이 없어서 공급 대책이 없어서 집값을 못 잡은 게 아니라 대책은 많았는데 그걸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거냐 이런 생각이 전혀 없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지금 5월 9일까지 그나마 좀 매물 나올 때 사는 게 맞지 과거 맞습니다. 사례로 봤을 때는 한 7, 8월부터 엄청난 다시 폭등장이 일어났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뭔가 방법이 없다면 내 거라도 잘 챙겨라 네, 이런 그렇죠. 거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시장이 뭐 꺾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안 꺾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네. 좀 해주셨습니다. 망고쌤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는 조금 뭐 속상하고 배 네. 아프고 말면 그만인데 전월세가 올라가면 네. 이제 내가 이제 살던 집을 옮겨야 되고 뭐 그렇죠. 정말 안 좋은 경우에는 동네까지 이제 막 바꾸시고 막 네. 이렇게 되는데 네. 지금 전월세 시장도 너무 상황이 안 좋잖아요. 안 좋습니다. 예. 아예 뭐 지금 물건이 없다. 없습니다. 라고들 하고 최근에 보니까 월세까지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월세는 더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세도 줄고 월세도 지금 급감하는. 보통 이제 전세가 월세로 바뀐다라고 했었던 게 한 6개월 전인데 그렇죠. 지금은 전월세가 둘 다 죽어요. 그러니까요. 둘 다 줄어. 그 도대체 그럼 무슨 이유일까? 이런 거죠. 이게 주택이라는 게 공간에 대한 수요인데 네. 그 집 한 채 한 채가 공간 하나 하는 거잖아요. 셀이 하나씩 있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서울의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은 170만 호 정도가 있어요. 딱 그 순간에 사진을 딱 찍으면 170만 호만 있는 거죠. 네. 근데 170만 호에서 반이 자가고 반이 전월세다. 그런데 이제 다주택자는 내놔라. 이러면은 이제 그 중에 20만 호가 매매로 나오는 거죠. 만약에 그거를 다주택자들이 팔게 안 했으면 임대로 공급이 됐겠죠. 그래서 이게 시소 같은 거죠. 시소. 예. 어쨌든 매물이 늘어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전월세 돌릴 걸 매매로 돌리니까. 네. 총량이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들이 집을 막 내놓으니까 전월세로 있는 거를 내놓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전월세 매물은 줄고 그만큼 매매 매물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총합은 똑같아지는 거죠. 결국에는 전월세 매물이 없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신규로 이제 그 공간을 크게 하면 되잖아요. 집을 많이 지으면 되잖아요. 네. 그게 일단 안 되고 두 번째로 유통 매물이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전월세 매물이 이제 실제로 이제 전체 총합에서 유통 매물이 이제 매매로도 넘어가 버리니까 유통 매물이 줄어드는 거죠. 이 신규 매물하고 유통 매물 이 두 개 때문에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전월세 매물을 네. 뭐 갑자기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거꾸로. 그러면 이제 매매를 안 하게 해야 되는 거죠. 네. 팔지 않게 하면 전월세 매물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팔지 않게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라고 또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차피 서울의 현재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170만 호밖에 없는데 네. 170만 호 중에 어디까지를 매매로 할 거고 어디까지를 전세로 할 거냐 이 이야기인데 딱 정해진 숫자 내에서 10개 중에 5개는 자가, 5개는 임대였는데 그러면
야, 한 명이 보니까 2개씩 갖고 있네. 너 하나 팔아. 그러면은 이제 자가가 4개가 되고 하나가 매매 매물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내가 이제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거기는 내가 살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임차로 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매매 매물이 하나 나오면 전월세가 하나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주택자 아빠에게서 매물을 팔라고 하니까 전월세가 주는 거고 사실은 다주택자 때리는 줄 알았는데 나의 전세하고 월세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집을 어쨌든 다른 무주택자가 보통 사잖아요. 지금 네네. 1주택자가 굳이 2주택을 하는 경우는 뭐 별로 없으니까 그쵸. 대출도 네. 안 나오고. 그러면 결국에 누군가 무주택자가 그 집을 사면 네. 어쨌든 그 사람의 원래 거주지는 또 공실이 하나 나오니까 그렇죠. 글로 이동하면 된다. 그쵸. 라는 게 지금 정부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기적의 논리와 기적의 억지인데 그래서 제가 꼭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놓은 게 있어요. 가져온 게 있는데 한번 잠깐 볼까요? 이제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본데 이해하기 쉽게 30개의 집이 있는데 15개는 자가고 15개는 임차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정부의 이야기는 이거죠. 한 명이 집을 이렇게 내놨다. 내놨다. 요거를 노란색이에요. 내놨다. 그러면은 이거를 무주택자가 사야 되지 않냐. 네. 보면 그래서 이거 간단한 산수다. 그러면은 이 무주택자가 집을 사게 되면 어차피 임차 수요도 마이너스 1이고 매매 수요는 플러스 1이 되니까 총합은 똑같다 이런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한 명이 무주택자가 자가를 사게 되니까 자가는 16개가 되고 그래서 자가 수요는 플러스 1, 임차 수요는 마이너스 1. 근데 임차자도 14명이니까 똑같은 거다. 이게 이제 간단한 산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보면 되게 그럴싸한데 네. 요거는 이제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게 맞아요. 맞는데 특정 아파트 시장이라든지 특정 지역을 놓고 보면은 다른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결국 뭐냐면 그럼 네가 내놓은 거를 누군가가 임차인이 살 거 아니냐? 그럼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네. 그럼 과연 임차인이 살 수 있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서울 전체 수도권 전체를 보면 어쨌든 10부터 해가고 어차피 똑같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왜 이게 잘못되냐면 임차인이 세입자가 살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집을 사버리면 제일 되는 그 그쵸. 맞는 얘기인데 대출이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엔 대출이 642 때문에 그렇다. 네. 642 때문에 그런데 이거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내놓은 집 많아도 대출 맡긴 실수요자는 실당 없어서 못 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자, 보시면 이런 거죠. 이게 마을이 3개가 있는데 제가 이름을 정해봤어요. 강남 마을이 있고 빨간 마을이 있고 파란 마을이 있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 전세가율이 33%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30억 집이면 전세가 10억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한 데로 내려갈수록 전세가율이 올라가요. 서울이 이게 3분위, 2분위, 1분위가 보통 이런 전세가율을 보이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이제 그 이야기라면 강남에 있는 집을 30억짜리를 내놨으면 이 전세 사는 사람 10억이 있으신 분이 30억짜리를 사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대출을 20억 안 해준다. 그렇죠. 대출을 2억밖에 안 해주니까 네.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빨간 마을에 있는 20억 갖고 있던 사람이 중에 현금 많은 사람이 30억짜리 집을 사는 게 더 현실적이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여기에서 무주택으로 있던 사람들 중에 현금 많은 사람들이나 집을 갈아타기 하면서 들어오는 게 더 현실적이죠. 그렇게 보면 이제 뭐냐면 여기 원래 세입자로 임차인으로 계시던 분들은 집을 못 사니까 누군가가 사게 되면 빨간 마을로 밀려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빨간 마을인데 기존에는 8억이 시세였는데 10억을 들고 있는 사람이 내려오면 이분이 몇 개 안 되는 집 중에 하나를 10억에 덜컥 계약을 하면 전체적으로 가격이 또 올라가니까 여기서도 한 분이 빠져가지고 또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작은 소우주들이 있는 거죠. 마을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그 논리가 되려 그러면 그 전체 서울시장을 보거나 전체 수도권의 주택시장으로 보면 그 말이 맞는데 개별 동네로 보면은 그 이야기가 돈이 적은 누군가 한 명이 더 아래 마을로 가야 된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똑같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좀 맞는 말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집을 사지 못하는 한 이 그쵸. 사람이 바로 밑에 칸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그쵸. 2등이 또 3등으로 내려가고 그쵸. 3등이 4등 그러니까 줄줄이 다 밀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에 난이 생기고 대란도 생기고 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지금 또 현실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런 문제도 있지만 또 추가적으로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동 수요라는 게 항상 있거든요. 국토부 통계를 보면은 1년에 뭐 전입 전출하시는 분이 수백만 명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좀 상위 지역으로 교육이나 아니면은 직장이나 이런 문제로 항상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뭐냐면 매물 자체가 많이 줄어있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줄어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집이 10개가 있는데 전월세가 5개가 있었는데 전월세가 3개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매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5명이야. 근데 전월세 매물은 5개인데 5명은 항상 이동 수요가 일정하게 있으니까 5명이 3개를 놓고 싸우는 거죠. 네. 그러면 그 5명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이 그 전세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규로 입주되는 물량도 적을 뿐더러
기존에 이제 2+2 되면서 이제 만약에 2년마다 그 갱신이 되면 5개 중에 5개가 2년마다 매물이 나오니까 그 순간순간에는 매물이 5개잖아요. 근데 이걸 4년으로 바꿔버리니까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나오니까 사실은 2.5개로 줄어드는 거죠. 네. 근데 이동하는 수요는 항상 일정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2+2를 하게 되면은 2.5개를 놓고 5명이 경쟁을 하니까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실수요자가 못 사는 실수요자가 전세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것도 문제지만 입주 물량도 없고 유통 물량도 없고 이제 임대차 보호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전세 매물 자체가 많이 줄어갖고 경쟁이 더 치열해져서 비싼 데는 더 비싸지고 싼 데는 이제 천천히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 거죠. 특히나 문제는 이제 하위 시장이잖아요. 그 빌라 시장은 이제 아무도 전세로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전세가 안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공급을 안 합니다. 옛날에는 전세 가격이 올라야 공급을 했거든요. 전세만 놔도 안 사니까 그게 이제 그 사업비를 뗄 수가 있는데 전세를 안 하고 월세를 놔야 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빌라 시장이나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데는 공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위 시장도 많이 힘들고 떠밀려 가지고 이제 아파트 시장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들어오는 수요는 많고 공간은 그대로 좁고 그 다음에 임대차 보호로 유통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라 이제 여러 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으면서 전세 매물도 줄고 그 다음에 전세 가격도 오르는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갱신권을 쓰는 사람들이 뭐 50%가 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에 나가봐야 뭐 전세가 너무 튀어 있고 막 월세도 비싸니까 우선은 계약갱신 청구권 2년 더 쓰겠다 해서 많이들 이제 눌러 앉으시는데 네. 이분들이 어쨌든 2년 뒤에 또 나오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가면 조금 그래도 좀 이 전월세 시장이 조금은 좀 나아질까요? 갑자기 또 한 4년마다 매물이 나오는 거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세 물량은 사실 점점 줄어들고 네. 돈은 계속 늘어나니까 사실은 전세 가격은 점진적으로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서울은 오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2년 뒤, 그러니까 4년 뒤에 나온다고 해서 어차피 이제 그 4년 뒤에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매물이 늘어나거나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오를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빈집, 그러니까 신축이 대규모로 공급되는 거 아니면 그렇죠. 사실은 신축이 하나가 들어오면 이제 제일 하위에 있는 반지하 빌라가 하나 비는 거죠. 네.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돌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서울은 그 광역시들 중에 유일하게 주택 보급률이 100%가 안 되는 도시거든요. 네. 서울은 그 빈집 자체도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꽉 막혀 있기 때문에 한 명이 누군가 들어오면 한 명은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계속 떠밀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광역버스에서 출퇴근하고 있더라.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 이런 현상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결국에는 지금 전월세 상승을 막을 수 없다면 네.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 이제 과거에도 보면은 항상 전월세가 오르면서 그 여론이 확 안 좋아지고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이제 막 네. 정부한테 뭐 해결하라 막 이렇게 해서 뭐 전세 대출을 풀어준 경우도 있고 뭐 갱신권을 주는 경우도 있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일들이 좀 뭐 구조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뭔가 정치적으로 또 뭔가 정책 같은 게 막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집값이 많이 오르면 반사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오르면 결국에는 이제 임대차 보호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데 근데 임대차 보호에 집중하게 되면 보통 이제 2+2가 아니라 2+2+2가 된다든지 무한갱신 계약이라든지 가격결정위원회 이런 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뻔히 1, 2년 뒤에 나올 시나리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당장은 내가 오래 살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죠. 들어간 사람들은 행복하지만 못 들어간 사람들은 한도 끝도 없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임대시장이 되게 잘 돼 있다고 하는데 거기 한번 들어가려고 하면 20년씩 기다리고 막 네. 그래야 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사람은 좋지만 들어갈 사람들은 정말 힘든. 그렇죠. 지옥이죠, 지옥. 네. 아,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현 정부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다주택자 이제 하지 마라. 네. 그리고 이제 비거주일 주택자도 좀 하지 마라. 네. 뭐 그 말은 이제 결국에 뭐 팔으란 얘기겠죠. 뭐 보유세 같은 거 올릴 테니까 팔아라. 그러면 그런 걸로는 어느 정도 해소가 안 될까요? 그래도 안 되나요? 그 정도로는 안 돼요. 지금 그게 이제 너무 이런 적어서. 그게 이제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네. 근데 시소 같은 거잖아요. 사실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를 못 하게 하면 결국에는 이제 전월세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매를 잡으면 모두가 행복해지겠냐.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건데 매매를 잡으면 일시적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은 좀 줄어들 수 있지만 매매를 눌렀기 때문에 수요가 전월세로 가고 전월세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다시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매매 가격 높은 게 나한테 다가오던 것이 이제 투쿠션으로 와가지고 이제 전월세 가격 올리고 다시 매매를 밀어 올리는. 그래서 잠깐은 집값을 잡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보면은 전월세 가격이 올려서 부담되고 그 다음에 다시 더 높은 가격을 만나게 되는. 결국에는 집은 오른다.
그럼 결국에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이제 지금의 방향과 사실 완전히 역방향인 오히려 다주택자를 좀 권하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빌라도 사고 뭐 네. 오피스텔도 사고 하게 네. 해서 신규 공급도 늘리고 그래야지 이제 어차피 다주택자는 가족이 한 가족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5개 사는 거는 4개는 또 전월세 줄 거고 그렇죠.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근데 글로 한번 문재인 정부도 가려고 하다가 못 갔잖아요. 다 이제 다 소급 적용해서 다 없애버리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임대사업자 하려다가 네. 그럼 다시 그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번에? 그쪽으로 가기는 이제 지금 빌드업이 어려운데. 너무 다주택자나 네. 임대사업자를 때리는 쪽으로 가 있어 갖고 잘 안 될 것 같고 이제 정부에서 계속 매입을 한다든가 네. 정부에서 계속 뭔가를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거에 가지고 있는 비중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번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임대사업자 근데 이제 공공임대가 해결해 주는 게 한 9%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임대 시장을 다 민간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정부가 사줄 돈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그런 거죠. 지금까지 그들이 빌드업 해놓은 게 이제 다시 함정이 돼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근데 그걸 한 번에 기조로 바꿀 수가 있을까? 그렇다 그러면 이제 발상의 대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정부에서 그동안 정부에서 했던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주택이나 임대사업자를 때렸던 것들이 사실은 알고 봤더니 문제가 많았고 이제 공급을 많이 늘리려고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야 빌라도 공급이 되는 거고 빌라도 사는 사람이 있어야 집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규제라든지 각종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풀어주면 비용이 줄어드니까 이제 공급이 더 많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집값이 좀 오르는 부작용이 단기적으로 오르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집을 좀 많이 짓는 정책으로 방향 대전환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상적인 방법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딸 거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계속 모든 면에서 볼 때 노답이다 서울은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이런 생각에 동의하셔서 이제 뭐 소수는 뭐 어차피 다수는 아닐 테니까 소수는 또 집을 사실 거예요. 뭐 그래서 뭐 다주택자 걸 사든 뭐 1주택자 걸 사든 사셔가지고 또 이제 실거주 하러 들어가시면 그분들은 해결이 되는데 사실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내가 가진 돈 대비 난 더 좋은 동네에 살아야 되겠어라는 마음으로 전월세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럼 이분들은 뭐 방법이 없네요. 그냥 뭐 임대료 상승을 그냥 감수를 해야 된다. 안타깝지만 방법은 이제 집을 많이 지어주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인터넷 댓글 보시면 많이 보셨겠지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집이 이렇게 비싸지는 게 정상이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싸져야 된다. 맞아요. 청년들이 지금 집을 못 구해서 결혼도 못 하고 애도 안 낳는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청년들 숫자보다 강남 3구의 아파트 숫자가 더 적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청년들이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가 없다. 서울의 아파트도 똑같다. 서울의 아파트 수보다 뭐 40대까지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럼 물리적으로 그 서울의 아파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살 수가 있겠냐, 청년들이. 그게 불가능하다,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하려 그러면 청년들 숫자보다 집을 더 많이 지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게 그렇게 되고 있는 게 과연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들의 잘못이냐라고 얘기해보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솔직히. 개인은 뭐 자기하고 자기 가족의 그 자산을 지키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문제는 진단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처방이 자꾸 잘못 나오는 거다. 집값을 진짜 올리는 거는 돈을 많이 찍어서 그렇고 공급을 안 해서 그런데 돈을 찍는 거는 한국은행이고 공급을 안 한 거는 정부 정책이지 않나. 그러면 현 정부가 아니더라도 그동안에 쭉 이어온 정부들의 정책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일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그 상황에서 적응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있나. 그렇게 보면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지금 막 연끌해서 집을 사고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는 과한 걸 떠나서 문제 해결을 더더욱 어렵게 만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방향을 잘 잡아주면 국민들은 이제 그쪽으로 이제 따라가는 건데 현재 정부의 어떤 뭐 모든 뭐 과거 정부부터 지금 이어져 온 정책들은 똘똘한 한 채 사서 실거주 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대출은 안 해줄 거야. 그렇죠. 예, 그렇지만 똘똘한 한 채 사서 들어가. 그지 앞에서는 똘똘한 한 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지만 모든 정책이 똘똘한 한 채로 가도록 10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돈이 있는 친구들은 그나마 사서 뭐 다행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답이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예, 그래서 결국에 이대로 가면은 전월세 시장도 답이 없다. 곧 예, 답이 없을 겁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망고쌤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이런 상황에서 뭐 모두가 뭐 행복해질 수 있는 상황은 없잖아요. 지금 그런 해결 방법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나라도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국에 이제 각자 도생으로 간단 말이에요. 결국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뭐 엄마 돈, 아빠 돈, 고모 돈, 이모 돈 빌려가지고 집 사고 막 그렇게 네. 했었는데 대출은 안 해줘요.
대출 안 해준데 그럼 어떻게 집을 사냐. 여기서부터 이제 막히는 것 같거든요. 네. 보통 어떻게 좀 뭐 말씀을 해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보통 이제 요즘에 상담 같은 거를 좀 해보면 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이제 1억 있어요. 네. 2억 있어요. 집을 사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저도 이제 듣고 보면은 이게 1, 2억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막 해보는데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생애 최초 대상이냐를 네. 먼저 물어보거든요. 70%까지 나오니까. 그러면 생애 최초로 70%가 되면은 맥스로 6억 5천까지 살 수 있어요. 자기 돈 2억이 있으면. 그럼 이제 6억 5천 범위 내에서 이제 찾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아파트로 보통 해야 되니까 첫 주택이니까 아파트를 보통 제가 이제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데 그런 것들은 보면은 대부분 외곽의 작은 아파트. 원룸이나 작은 투룸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파트인데 이제 그런 곳들을 외곽은 서울 기준이신 건가요? 그렇죠. 예, 서울 이제 뭐 2, 3급지는 아니잖아요. 네네. 보면은 저기 외곽에 뭐 상계동이라든지 뭐 광명의 하안동이라든지 이런 쪽을밖에 그리고 뭐 시형 아파트니 뭐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라도 사야 된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것도 다 오를 거다. 그런데 다만 젊으니까 기다릴 수 있으니까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사놓으면 그게 괜찮을 거다. 결국에는 아무리 뭐 이렇게 정부가 뭐 잘못하고 서울시가 잘못한다지만 결국에는 구조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으로 모든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먼저 가서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대로 이제 생애 최초를 하려고 그래도 네. 결국에는 뭐 DSR 안 보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연봉이 또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차라리 뭐 결혼을 빨리 하든지.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문제가 지금 너무 산적해 있어요. 해결이 안 돼. 그래도 이제 저는 어떤 방법을 썼더라도 일단 집을 하나 가지는 거를 상당히 추천을 드리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도 예전에 처음 집을 살 때 아주 오래 전이지만 정말 영끌로 집을 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영끌에 이거 버틸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사고 나니까 이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대출이 많으니까 회사를 안 갈 수가 없어요. 네. 열심히 다녀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든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뭐 투잡을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알바라도 해야 되나 추가로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이직을 생각해도 더 좋은 데로 가게 되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뭐 300을 받으면 이자가 150 나오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150을 덜어내고 150으로 생활하는 방법을 찾게 되고 그 집을 샀으니까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네. 모니터링 해야 되잖아요 가격이.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10년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10년 그렇게 살은 사람이랑 그냥 편하게 사신 분들이랑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자본주의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을 처음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1, 2억짜리 사시는 분들에게 빚을 갚을 수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터닝 포인트를 하나 만드는 거다. 자산 시장에 대해서 생각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오늘 나를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하면서 가능하면 자산을 가지기를 추천을 드리죠. 그러면 지금 대출은 또 소득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 네. 대출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대출이 뭐 2억밖에 안 나오면 뭐 5, 6억짜리 못 사니까. 근데 현금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네. 소위 뭐 지금 정부는 절대 막 하지 마라 하면 뭐 망하게 하겠다 하지만 그래도 또 답은 그러니까 각자 도생으로 생각하면 답은 네. 또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건데. 그렇죠. 그럼 지금 비규제 지역들은 어쨌든 끼고 살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들 뭐 한 아파트 막 5억짜리, 막 6억짜리 이런 것들, 네. 뭐 더 작은 평수는 막 3, 4억짜리들도 있는데 네. 거기를 사라고 하면 안 오를 것 같아서 못 사겠어요라는 분들이 맞습니다. 사실 대부분이에요.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전고 좀 회복도 못했고. 네네. 그러면 그런 데라도 사야 되나요? 근데 그런 데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제가. 네. 그, 어떤 고민이 되냐면은, 그런 데 보면은 이제 외곽에 작은 집들이고, 이제 막뭐 약간 준신축 이런 건데, 그게 나을까? 동일한 가격이면 조금이라도 이제 재건축,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게 나을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죠. 좀 더 작고, 좀 더 낡았지만, 그래도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들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또는 이제 진짜 그게 안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닌 것들을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비아파트,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거주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3억짜리 3억에서 5억 사이 것들도 많거든요. 좀만 공부해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은 전세도 한 1, 2억 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은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은가?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진행이 좀 많이 되고 뭐 보면 뭐 동의토도 막 받고 있고 구역도 지정됐고 뭐 조합도 설립됐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 서울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조합 설립 전후에 있는 것들이 이런 것 중에 싼 거 이런 것들을 사는 게 그런 것들 한번 공부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파트를 못 사시면. 과거에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조금 조용하다가 이제 하도 막 시장이 막 이제 뜨거워지면은 될 거다 하다가 된다 하면서 막 갑자기 막 사잖아요. 물론 되지 네. 않았을 경우도 많지만. 그렇죠. 예. 약간 기대감이 갑자기 막 붙으면 뭐 네. 그때 뭐 팔고 나오든지. 지금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는 빌라 같은 경우에 저는 추천하진 않지만 구역 지정되면은 1, 2억씩은 올라요. 네. 2, 3억 하는 게. 그리고 최근 한 4개월 사이에 3, 4억씩 오른 곳들이 되게 많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곳들은 뭐 우리 거여 마천 뉴타운 이런 것들은 뭐 5억, 6억 하는 게 지금 10억 막 이렇습니다. 네. 막 4, 5개월 사이에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이게 괜히 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분당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 전 대비 9억 하는 게 지금 16억, 17억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 6개월 전부터는 평촌 같은 경우에도 8억 중반 있던 게 지금 12억까지 맞아요. 올라갔고 이러니까 이제 다른 것들도 다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안 오르는 게 아니다. 다만 너무 초기 막 뭐 동의서 긋고 있어 뭐 하고 있어 그러면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너무 초기는 그러니까 최소한 조합 설립을 한 해 만에 이 정도 되는 것들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행돼서 살짝 뭐 프리미엄이 붙더라도 그렇죠. 그런 거를 사는 게 낫다. 그렇죠. 그러면 경기도권에 네. 외곽에 네. 뭐 인천 이런 데들도 재개발 재건축 막 추진하는 그런 지역들 좀 있거든요. 많습니다. 네. 네. 뭐 리모델링 하겠다고 하는 데들도 있고 네. 그런 곳들이 현실적으로 뭐 한 2, 3억이 있거나 아니면 뭐 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인데 네. 서울 아닌 지역의 어떤 개발 호재, 재건축, 리모델링 호재 뭐 이런 것들 그걸 보고 가는 건 괜찮을까요? 저는 일단 인천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경기도 권역에서도 작은 걸 사더라도 서울권하고 가까운 데를 사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수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수지는 이제 힘드니까 가격이 장난 아니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수지 근처에 바로 그 다음에 오를 때 영통, 그 다음 영통이고 망포고 이런 쪽으로 가니까 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느낌으로 가면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인천이나 이런 쪽은 아직 좀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관리 처분인가 났는데 뭐 1억으로 살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인천은.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그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고 잘 아시겠지만 뭐 평당 공사비가 뭐 800만 원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가 계산해 보면 한 6, 7억 되거든요. 원가가. 근데 아파트 가격이 뭐 9억, 뭐 6억 이러고 있어요, 주변이. 그럼 거기는 앞으로도 계속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해서 사업비를 충당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주변 시세가 최소한 저는 8억에서 10억까지는 돼야지 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쪽은 이제 주변의 신축 시세가 10억 정도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맞다. 아무래도 공사비가 많이 올랐다지만 이제 공사비가 오르는 게 주춤하고 이제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으니까 전체 매매 가격에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공사비 영향은 이제 옛날보다는 많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서울은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10억 이하 신축인 곳들은 아무래도 공사비가 부담이 되고 남는 게 별로 없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일반 분양에서 수입 들어온 거 가지고 공사비를 이제 까나가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일반 분양 수입이 거의 없어. 원가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서울권에 붙어 있는데 네. 가 좋겠다. 뭐 지금으로 보면은 4호선 라인으로 보면 군포 정도까지, 군포라도 3번 신도시 정도까지고, 그 다음에 신분당선 보면은 영통 정도까지, 영통 망포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라인 지하철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외곽으로 너무 많이 안 나갔으면 좋겠다. 힌트를 드리면 10억은 넘어야 된다 최소한. 그 정도 되면 주변의 신축이 10억은 넘어야 된다. 그렇죠. 12억이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뭐 분양을 해서 뭐 공사비를 충당이라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싼 곳을 사면은 어쨌든 뭐 기대감 때문에 잠깐 오를 수 있지만 그때 못 팔면 또 이제 확 울리잖아요. 그건 이제 또 한참 기다려야죠. 과거에 안동의 주공 아파트 네. 재건축된다고 그때 막 1억짜리들 엄청 사러들 가셨거든요. 안동 뭐 사실 생각해 보면 재건축이 될 수가 없긴 한데 구조상 그렇죠. 공사비도 안 나오는데 그렇죠.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죠. 예. GTX가 지금 비가 막 시작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아마 한 7월쯤 되면 이제 5차 그 네. 국가 철도망 뭐 네. 계획도 발표가 날 거고. 네. 그러면은 아마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철도 호재 같은 것들이 좀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GTX 시한다고 막 갑자기 막 네. 가격이 엄청 폭주하고 그랬는데 네. 이번에도 또 그런 장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교통은 사실 교통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제 일단 GTX는 좋은 호재는 맞죠. 빨리 서울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일단 언제 될 수 있냐 이게 문제인데 저는 이제 이게 큰 호재는 맞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호재에도 그 시장이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다. 호재의 그 민감도라고 하는데 지금은 호재 민감도가 이제 교통 쪽은 많이 줄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은 발표만 나도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전에 안산에 상록수역 생긴다 그래갖고 막 오른 것처럼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은
교통 호재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 일산 같은 경우나 파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울역까지 GTX가 이미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네. 동탄 같은 경우에도 수서까지요. 수서까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가격 사실은 거의 반응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재 민감도가 아직은 세진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이제 좀 더 가격이 전체적으로 오르면 그때는 이제 세게 반응을 하겠죠.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지하철이나 교통 호재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생길 때가 제일 효과가 큽니다. 없다가 하나 생기는 거. 무에서 유가 됐을 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두 개, 세 개가 가면서 한계 효용 체감처럼 이제 반응이 점점점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생길 때가 제일 좋은데 그런 지역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만약에 역세권이라서 비싸다고 하면은 왕십리가 제일 비싸야 된다. 네, 그건 아닌 것 같다. 네네. 그러니까 교통 호재가 예전만큼은 아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뭐가 가장 주요한 어떤 테마일까요? 저는 재건축이 가장 큰 호재는 우리 집이 새 집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호재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재건축 위주로 많이 보거든요. 결국에는 서울은 노답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건 재건축밖에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이 재건축되거나 재개발되는 게 가장 큰 호재다. 그래서 교통 호재보다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를 추천드린다. 결국에 이제 신축이거나 신축이 될 확률이 높거나 그렇죠. 결국에는 신축인 거네요. 그쵸. 뭐 돌고 돌아 신축. 맞습니다. 근데 사실 집이라는 게 당연히 새 걸 좋아하지 누가 뭐 낡은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진짜 될 것 같은 것들은 또 이미 비싸잖아요. 그렇죠. 재건축할 것 예. 같은 것들은 막 엄청 비싸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주 소형 평수라도 사라. 재건축.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은 5층짜리는 끝났어요, 다. 네. 개포동 보시면 시형 아파트부터 1, 2, 3, 4단지는 이미 됐는데 소형 아파트였잖아요. 근데 지금 5, 6, 7단지는 중형이었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관리 처분인가 하고 있잖아요. 그 서울에 어디를 봐도 5층짜리는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맞아요. 이게 중층 아파트 재건축의 시대거든요. 근데 문제는 중층 아파트 중에 소형 위주로 되어 있는 단지들이 많아요. 네. 예, 상계동이라든지 뭐 이렇게 강명의 화환동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기존의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온다. 반대로 말하면 분담금이 높다라는 건데 뭐 반포 같은 경우에 분담금 5억씩 내고 12억씩 내고도 하시지만 그 외곽은 집값 대비해서 분담금이 너무 크니까 부담이 많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 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요거를 어떻게든 해주려고 지자체장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광명 같은 경우에는 뭐 용적률을 330% 올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쭉 밀고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노원 같은 경우에도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밑그림을 다 그려놨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도 될 때까지 사업성은 개선이 될 때까지 해줄 거다. 그리고 가격도 같이 오를 거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가시권에 들어올 거다라고 보면 그런 데에 집중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그 노후 계획 도시도 있지 않습니까? 노후 계획 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당은 너무 비싸고 평촌 같은 경우에도 소형 위주도 있고 그 다음에 3번 정도까지는 그래도 가격이 아직 저렴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지금 공급 부족이 어쨌든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는 뭐 공공 위주로 뭐 이제 빈 땅 위주로 개발하겠다고는 하지만 이제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민간도 어느 정도 풀어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풀어줄 때는 뭐 강남은 풀어주지는 않을 거고 네. 말씀하신 대로 좀 도시 외곽지나 이런 데들의 네. 소형 평수들 이런 네. 데들을 좀 약간 상향을 좀 줘서 용적률 상향 줘서 하지 않겠냐? 그 말씀도 많은데 조금 제가 다르게 생각하는 거는 반포나 강남은 어차피 돈이 되기 때문에 네.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고 이제 자기 자력으로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야구에서도 경우의 수처럼 용적률을 올려주면 겨우 되는데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용적률을 과감하게 올려가지고 내부적으로 다 계산을 해볼 거 아닙니까? 지자체장도.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이제 지방선거 전에 이제 또 재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시권에 많이 올려놨어요. 사실은. 그 이후에도 이제 하던 거를 빌드업을 해서 계속 나가겠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 지역마다 지자체장이 되게 많이 밀어주면 그 동시에 진행 단계들이 쭉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목동도 그렇고 뭐 일부 지역들은 보면 거의 동시에 쭉 단계가 진행되고 옛날에도 있는데 뭐 서초가 그랬죠. 그쵸, 그쵸. 반포가 네. 뭐 혼자만 계속했죠. 뭐.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쭉 나가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지자체장들은 어차피 될 수 있게 최대한 도와줄 거다 앞으로도. 뭐 그래서 주변 시세가 뭐 12억 이제 안 되는 데가 없잖아요. 뭐 15억, 18억씩 하니까 웬만한 데는. 근데 그래서 안 될 이유가 없다 이제. 그리고 저는 중앙 정부보다 재건축 재개발은 지자체장의 힘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장이 얼마나 생각이 열려 있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는지 말 말고 행동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바꾼다든지 용적률 상한을 검토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움직임이 있는 것들은 집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은 지금 토어제도 다 걸리고 뭐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살 수도 없고 그나마 뭐
작년에는 이제 뭐 갭 투자로 해가지고 서울도 네. 집도 사시고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우리 동네 사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올해 좀 지방에도 어쨌든 좀 유의미한 좀 상승세가 올지 아니면 그것도 뭐 광역시 조금만 올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강역시 조금만 올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대구나 부산은 이미 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퍼져 있는 상태고요. 이제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대구의 수성구에 살고 있다. 수성구에 살고 있는데 이제 서울에 집을 살려고 그러면 캡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캡 투자를 하려고 봤더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토지거래 허가구역 외 지역을 봤더니 수성구보다 싸. 네. 이런 경우에는 안 하시는 게 좋죠. 안 하시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서울의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닌 재개발을 보셔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있는 게 제가 이제 지방 계신 분인데 서울에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도와드린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이주하고 있으면 이제 그 실거주 요건이 유예가 됩니다. 입주할 때까지. 예, 근데 뭐 서울에 오실 계획이 있다든가 뭐 나중에는 실거주가 가능하시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괜찮을 수 있죠. 포인트가. 그러면 집이 하나 있는 분들 뭐 이런 네. 분들은 이제 그런 거 하시면 네. 뭐 될 것 같고 아예 집이 없는 지방에 네. 집이 없는 분들도 서울 수도권에 사야 될까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최근에 많고요. 그리고 지방은 좀 길게 봤을 땐 조금 불안하다. 그렇죠. 예, 그 결국에는 양극화가 점점 심해질 거니까 이제 어떤 분은 천안에 계신데 천안에 집이 이미 있어요. 예,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천안 집을 정리하고 서울에 사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주 직전인 뭐 아파트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서울에 재개발 정거죠. 재개발 특히 그 실거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라. 그리고 이제 지방은 좋거든요. 집이 많으니까 이제 네. 전월세가 비싸진 않아요. 이자 내는 비용을 전월세로 사시고 서울에 사놓으시면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특히 이제 지방 소도시에 계신 분들은 진짜 걱정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건 자기가 봐도 이거 상가들이 계속 지금 다 망하고 있고 막 이러는데 맞습니다. 또 떠날 수는 없고 막 그렇죠. 이런 마음이신데 네. 그래서 돈이라도 보내놔야 되겠다. 그렇죠.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것도 뭐 구조적으로 해결되면 좋겠지만 해결이 안 되면 뭐 각자 도생하는 거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질 거고요. 특히 이제 뭐 요즘에도 어떤 분이 물어보시는데 전주 있는데요. 전주가 한 65만 되거든요. 전주에 나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답이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전주에서 그냥 서울을 안 바라보고 사시면 그렇게 좀 편하대요. 왜냐하면 자기도 이제 웬만큼 대기업 다니고 하니까 거기도 큰 기업들 있잖아요. 집이 한 2, 3억 하면 새 집이니까 좋은 차에 2, 3억 집에 그리고 주말마다 놀러 다니기도 좋고 한데 자기 친구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제 서울에 있는 친구 이야기를 듣거나 서울에 계시다가 내려가신 분들은 그게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결정을 하시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시는데 어차피 실거주 안 되니까 서울 아파트는 힘드니까 그럼 비규제 지역에 비토지거래 해가지고 구역에 할 거냐 그러면 전주에 비싼 아파트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지 않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면 서울에 재개발 빌라를 많이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뭐 좀 길게 보고 가다 보면은 그쵸. 뭐 규제가 또 풀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쵸. 네. 좀 장기적으로 보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금은 뭐 정부의 정책은 좀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고 뭐 이 안에서 뭐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뭐 네네. 전월세가 상승하고 또 매물도 뭐 별로 없고 또 이제 신축 공급도 없으니까 이 안에서 뭐 오늘 망구쌤님 얘기 잘 참고하셔가지고 결국에는 뭐 각자 도생, 네. 각자 알아서 잘 해야 된다. 네네. 라는 얘기를 끝으로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